취업을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포 코딩 여의도 TMI 번역 중입니다. 오늘은요, 대한상공회의소, 우리가 보통 줄여서 대한상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면접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상의 먼저 한번 볼까요? 설립일은 1884년. 와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관장은 박용만 회장인데요. 여러분 그 연역은요,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취포 코드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내용, 더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서 대한상의에 대한 연역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설립일은 1884년, 정말로 오래됐다. 자, 기관장은 박용만 회장이고요. 인원 연항은 한 200명 정도, 평균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관장 잠깐 볼게요. 박용만 회장. CEO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CEO의 철학이 그 기업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 기업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한 그 기업의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박용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신 박용만 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좀 볼까요? 뭐 대한상의에 대한 내용은 정보가 많이 없죠, 여러분. 아마 취업의 문도 좀 좁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많이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정보도 그만큼 또 적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이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홈페이지 다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리바이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준비를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5단체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디죠? 아시나요, 여러분? 대한상의 지원하시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경련 있죠? 네, 경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상의, 이게 세 군데가 정말 메이저죠. 정경련,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총 5가지를 우리가 경제 5단체. 뉴스에 들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경제 5단체, 경제 5단체. 그렇죠? 뭐 인터뷰도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대한상의, 그렇죠? 대한상공회의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을까요? 자, 대한상의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 레벨이 있으세요, 사실. 왜냐하면 대한상의에 사실 TO 나는 부분이라든지 채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좀 수준이 좀 약간 높거든요. 높아서 사실 제가 이번 그 강의 준비하면서도 약간 높였어요, 레벨을. 사실 좀 쉽게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그래도 기출 중심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제 나왔던 질문 중심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 레벨을 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물론 이제 대한상에 처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있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대한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요. 경영상의 에러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정부, 지방단체 등의 이를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요. 정경련, 경총 다 기업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근데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원상 교류 협력하고요. 종합경제단체로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거, 인력개발 운영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제가 진한 글씨로 했던 거는 그러니까 대한상의가 뭐다, 하는 일이 뭐다, 이게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정경련과의 차이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정경련의 차이 뭐냐면 대한상공회의소는요, 전체 회원사 수가 약 18만 곳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해요. 정경련, 경총과 비교도 안 될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방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 그랬잖아요. 경총도 마찬가지고 정경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경련과 기본적으로 대한상의의 약간 차이는 뭐냐면 대한상의는 뭐다? 그냥 소기업들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만 곳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회원사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회비도 당연히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기당 한 3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회비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기업이나 대기업도 있고요. 당연히 중소기업도 다 있고 지방기업도 있고 벤처기업까지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크죠. 이슈가 규모가 크고요. 회원사 대부분의 중소 중견 업체라는 게가 좀 다른 재계랑 약간 어떤 경총이랑 어떤 예를 들어서 정경련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슈가 불거졌죠. 이게 정치적 얘기다 보니까 조금 뎁스 있게는 안 가고요. 사실 지금의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굉장히 힘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뉴스를 좀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그게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어떤 그 기업인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됐을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꼭 아셔야 되겠고요. 대한상의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정 경제 단체입니다. 137년 역사예요. 이 연역 보시면 나옵니다. 종합 경제 단체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 포함해서 회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기반을 둔 경제단체죠. 73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죠, 전국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자격증 시험도 보고, 그렇죠? 아무튼 형제국을 분할 관장하고 있고요. 범세계적인 경제단체이기도 해요. 꼭 내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세계적인 민간 경제 기구이다라고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대한상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답이 딱 나오시겠어요? 예, 준비 안 하신 분들 대답. 자격증 준비합니다. 맞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큰 일 중에 하나의 일일 뿐이죠. 직무일 뿐이고요. 대한상의가 하는 일은 뭘까요? 실제 여러분 기출 면접에 경제단체의 역할, 과제 2개를 택하여 논하시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까 경제단체 말씀드렸죠? 5군데가 있다고. 아무튼 대한상의도 그중 하나니까 경제단체의 역할, 과제 2개. 그 뜻은 뭐겠어요? 대한상의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는 어떤 하는 일을 알면 그냥 거기서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첫 번째, 기업 경영 환경 개선한다. 그렇죠? 이익단체잖아요. 대변하잖아요. 목소리를. 두 번째, 비즈니스 네트워킹 하죠. 협력사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하고요. 세 번째로 국제통상 협력 증진하고요. 네 번째로 기업 경영 지원하고 있죠. 이 4가지 일입니다. 좀 깊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그러면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다니까. 제가 다 이제 조사하고 팩트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환경 안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하고요. 기업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규제 개선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선 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이 부분을 좀 뎁스 있게 좀 알아본다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게 가장 큰 이슈였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그럼 뭐예요?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대한상의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죠.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 이게 뭐예요? 스튜어드십 코드죠. 여기 나오죠. 스튜어드십 코드, 그죠?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서 19년도 12월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왜? 기업 경영을 하는 데에서 국민연금이 거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거의 막 8% 비중 막 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 나서겠다. 뛰어들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오너 입장에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건전한 감시 기능을 충실하되,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스튜어드십 코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연금도 신경 써야 돼. 국민연금 신경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어떻게 목소리 내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상의 판단 기준과 조치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 안에서 뭘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대한상의가 하는 일이에요. 경제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그 약간 레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런 경제단체에 입사하신 분들은
뭐 이미 뭐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강의도 약간 레벨이 좀 높다. 어쩔 수 없이. 사실 스트레스 코드 얘기하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죠. 투자 운영 같은 게 따로 이제는 기관 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뭐예요? 장관 추천으로 들어가고, 그죠? 정부로 추천해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생겼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스트레스 코드를 한대더라.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 대한상의에서 뭐 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따르겠다. 그래서 나온 거죠. 자, 스트레스 코드 발동 대상, 중점 상황 관련 사례 쭉 나오죠. 이거 읽어보세요. ESG, 그죠? 환경, 그죠?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죠? 지배구조. 그래서 ESG 평가 결과 하락 기업.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한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코드 얘기할 때 요거 발동 대상이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부분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딱 있어요. 한 기업이 있는데 대한상이 이제 회원이겠죠. 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조금 경영을 이제 방망하게 경영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중점 상황이 생깁니다. 중점 상황, 그죠? 그러면 뭐야?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합니다. 이제 공개하지 않고 하다가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그다음에 또 안 고쳐져? 그럼 공개합니다. 공개 중점관리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야? 이것도 말이 안 통해? 그래, 너 보자. 그래서 주주 제안 들어가는 거야. 주주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딱 손을 듭니다. 안 돼요. 이러면서 안 돼요. 그 전에는 뭐야? 거수기 역할. 무조건 예스. 무조건 주주총회에서 예스 했었는데 이제는 뭐다? 아니요. 딱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오너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코드 발송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는 하겠다. 그래서 회원사들이 이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잘 움직이도록 하는 거. 스트레스 코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는 회원사에게 뭐 한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지키자. 그래서 또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 쪽에다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변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대한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하죠. 경제계 신년 인사이도 하고 상공인 주관도 하고 포럼도 하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대한상이 딱 들어가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네트워킹 준비하는 거, 포럼 준비해야 되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아마 대한상이라든지 경제단체 저기 다니시는 분들은 피식 우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야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포럼 준비하는 거. 특히 제조 포럼 같은 경우는 매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포럼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은 뭐 여기서 정부 국회와의 소통 부분 있죠. 대한상의가 실제 2019년 5월 23일, 7월 4일 이렇게 총 4번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뭐 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어떤 정부와의 대화 이런 것도 이제 대변에서 해주고 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 증진하죠. 또한 뭘까요? 경제사전달 파견 영접도 하죠. 자, 경제사전달 볼까요? 2019년도에는 총 11회 경제사전달 했다고 합니다. 봤더니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경제사절단, 대한상의 대표단에서 쭉쭉쭉쭉 대통령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게 이제는 대한상의가 이제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런 대통령 방문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실제 같이 나갔죠. 그래서 위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한상의가.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 지원도 합니다. 쭉 보면 뭐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쭉 나오다가 우리 눈에 익숙한 거 딱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격평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그 전에 했던 얘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상의에 대한 뜻 준비해야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격증만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렇진 않다. 자, 한번 자격증 볼까요? 쭉 봤더니 뭐 기술 자격증 7개, 국가 자격증 1개 쭉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상의가 발표한 겁니다. 이중 컴퓨터 활용 능력 등 국가 기술 자격 수험자가 119만 명으로 전체 순원 인력의 90% 자격.
아마 여기 컴활, 그죠? 컴활 없으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취중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격 평가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자, 또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장단점과 금년금리를 예상해 보시죠. 이거 실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여기 면접 준비가 돼 있잖아요. 대한상의에서 실제 나왔던 이제는 그 면접 질문 중에 하나였죠. PT 면접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질문이 금리 인하가 아니었죠.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장단점과 금년금리를 예상해 보시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나온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상태이기 때문에 초저로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나오겠죠.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금리가 이제 0.75%죠.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날짜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는 0.75%입니다. 금리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그냥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죠. 금리를. 물가 동향, 국내 경제 상황, 금융시장 다 고려해서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대한상의 보시다가 이제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얻어 걸렸냐면 앞으로 여러분 경제 쪽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매번 나오는 질문들. 금리 인하 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실제 나왔던 거니까 대한상의에서. 자, 금리 인하 시 금융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죠? 0.75에서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낼 수도 있겠고요. 일단 0.25% 더 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콜금리에 영향을 주죠. 콜금리가 뭐예요? 콜금리 이거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콜금리가 뭐냐면 단기 초단기 금리라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A 은행이 있고 B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A 은행이 돈이 없네. 약간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돈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B 은행한테 돈을 꼬웁니다. B 은행은 돈이 좀 많아. 여유자금 있어.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차입을 하죠. 그럼 뭐예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줘야죠. 그걸 딱 빌려왔으니까 살짝. 그러면 뭐야? 그 이자, 그게 콜금리예요.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얘기합니다.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하는 이런 자금 차입했을 때 금리, 이게 해서 콜금리인데 콜한다는 거죠. 콜한다는 거죠. 그죠? 콜하는 금리인데 그래서 콜금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초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러면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뭐가 된다?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대출금리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인하가 되니까 똑같이 인하가 되는 거겠죠. 자, 기업으로 볼게요. 자, 금리가 내려갑니다. 지금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기업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보겠습니다. 자,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 하락하면서 콜금리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도 같이 하락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뭐가 돼요? 금융비용이 하락하죠. 내가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와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 빌려왔어. 3억 빌려왔는데 이자가 높아지면 그 정도 금융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락이 됐으니까 이제 금융비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자를 들 내니까 그만큼의 시설 투자 들어가겠죠.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그럼 투자 지출이 상승이 되겠죠. 투자 지출이 상승이 됩니다. 그럼 총수요가 증가를 하죠. 우리가 총수요가를 뭐라 그래요? 소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 총수요잖아요. 총공급이 있고 총수요가 있죠. 총수요가 높아집니다. 왜 높아진다? 투자가 늘어난다면서요. 투자가. 그죠? 근데 왜 총수요가 더 늘어나냐면 보통 우리가 총수요를 봤을 때 소비와 투자가 그 두 축이에요. 소비가 더 큽니다. 근데 소비는요.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지가 않아요.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근데 투자는 변하죠.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냐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심합니다. 왜 그렇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봐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투자를 확 줄이게 되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투자도 늘리게 되죠. 그래서 변동폭이 심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투자 부분입니다. 투자 부분. 좋아요. 그럼 뭐예요? 금리 대출 하락하죠. 금융비용 하락하죠. 그래? 그럼 나 시설 투자 들어가야지. 공장 지어야지. 시설도 많이 들어놔야지. 공장 기비 설비도 더 늘려야지. 투자 들어가죠. 민간 투자 늘어나니까 총수요가 증가되는 부분.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에는. 좋아요. 금리 인하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어디 봤죠? 기업도 봤어요. 그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총수요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총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뭐예요?
뭐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소비가 많이 됩니다. 물가 상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초인플레이션 이런 게 이상한 거지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높아져요. 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 그럼 그 기업에 있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야?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야?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 사야죠. 주식 사야죠. 가치가 올라간대 앞으로 더더욱. 뭐야? 총소가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되면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죠. 그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통화 가치가 환승이 되니까 그 가치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 가치 그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도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럼 뭐야? 주식 사야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지금 사놔야 나중에 더 가치가 높아졌을 때 내가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의 미래 가치가 상승이 되고요. 주식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 반영하니까. 그래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보통 보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요. 보통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금리가 하락한다. 예금금리, 안정적인 금융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 소비지출, 기업 투자가 증대된다. 인플레이션 상승한다. 주식시장 수요가 증가된다. 주가가 상승된다. 미주식의 수요 증가, 이거 오타입니다. 주식 수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고 코로나19처럼 비상식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돼요? 주식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죠? 그렇죠. 경제 위기. 이게 복합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금융만 문제가 생겼죠.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그 뜻은 뭐예요?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가 완전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도 안 되고 수요도 안 따라오고 두 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공식들, 이러한 시그널들, 이러한 프로세스가 안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금리가 초단기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살아나지가 않는 상황. 이런 게 이제 코로나19였다. 지금도 그 영향은 받고 있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환율 볼까요? 환율은 뭐예요? 외환시장에서 두 나라의 통화가 거래되는 비율이죠. 자, 기축통화가 있습니다. 뭐죠? 대표적인 달러죠. 미국 달러와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금액이 바로 뭐다? 환율이죠. 자, 그러면 금리 하락에 따른 환율 변동 볼게요. 금리 하락 환율 변동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되는데 왜 이탈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우리나라 왜 이탈했어요? 공급과 수요가 안 된다면서요. 공급도 안 되고 수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축이 다 무너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불안하네. 안 되겠네. 경제 위기 오겠네. 좋아. 달러만 사야지. 그래. 달러가 최고야. 금도 다 필요 없어. 보통 우리가 금융이 무너지면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에 투자하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안전자산이 뭐가 있나요? 달러, 금, 그게 뭐 있어요? 채권 이런 건데 달러 빼고 다 무너졌죠? 달러 빼고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 달러가 최고야 이렇게 본 거예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달러만 가지는 거야. 달러만. 금도 필요 없어. 채권도 필요 없어. 난 달러만 하냐. 그랬더니 뭐요? 우리나라 신흥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다 매도세를 던졌죠. 다 매도세를 던지고 달러.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달러가 막 나가요. 달러가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죠. 달러 가치 상승하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하다 보니까 뭐예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환율 엄청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방송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환율이 움직이면서 또한 서로 이제는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국내 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뭐 원달러 공급이 증가되고 원달러 그냥 하락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금리 하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처럼 비상식적인 이제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돼요. 환율이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만 내용만 딱 읽다가 면접 가갖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공급 차질, 수요 절벽,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교과서에 이제 기록할 정도로 동시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보시면 있겠고 좀비 기업 확산이 됩니다. 신용도 하락하죠. 기업 도산합니다. 그럼 뭐야? 금융기관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고 대량 실업이 되면서 부동산 부실 채권이 생기죠. 부실 채권.
왜? 기업이 도산하면서 대량 실업이 되면은 뭐예요? 가게가 무너지죠. 그럼 가게가 무너진다는 게 그러면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가게는 돈 못 갚아요. 그 부동산 부실채권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위기로 옵니다. 실제 또 상공회의에서 질문 나왔던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시오라는 게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질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금리 하락 시 보통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되죠?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풍부한 유동성이 있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보통은 부동산 쪽으로 그 자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승을 하나요? 할까 안 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강력한 규제 주택이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가의 아파트나 고가의 부동산은 오르기 힘든 상황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실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랑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르다. 지금의 특히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부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30일 이내에 나 계약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신고할 때 뭐가 되냐면 나 무슨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 샀어요. 나 무슨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이거는 강력한 규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때 혹시나 부동산 대책 꼭 대한상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금융 쪽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곳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금리 하락 뭐 얘기 막 나온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얘기하시면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하실 때 지금의 이제 법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냥 서울 전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3억 원 이상 되면은 무조건 뭐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9억 원 초과시 될 때는 세상의 증빙 자료를 한 15개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내야 돼요. 9억 원 초과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까다로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다 나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상의 때 실제 재밌는 질문들이 실제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역시나 대한상이다. 역시 경제단체다. 역시 경제단체다라는 이게 딱 느낌이 나오잖아요. 질문만 봐도.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될 정도의 여러분 그 면접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모르시면요. 유튜브 한국직업방송 이 방송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이제 그 댓글로 이제 토론하든지 그러면서 좀 더 뎁스 있게 알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칩복코딩 번역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